수학여행으로 한국을 간다고? 지금 장난해? 여기 중국 명문고의 한 여학생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무시하던 그녀가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국 대학을 가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수학여행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멀로예요. 중국의 명문 국제학교 BISS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힘없이 몸을 맡기며 지루한 제 기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어요. 교실은 답답했고 창가에 쏟아지는 햇살을 받고 있자니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지금은 곧 다가올 현장 학습에 관한 지루한 학교 회의였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에이미 톰슨은 발랄한 캐나다 소녀답게 밝은 빨간 머리를 휘날리며 제 옆에서 일어나라고 재촉했어요. 곧 여행 목적지가 발표될 예정이었거든요. 저희 미국 선생님인 존슨 선생님께서 깔끔한 옷차림을 하시고 교실 앞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선생님은 두 손을 모으시며 눈빛을 반짝이셨어요. 그러다 선생님께서 올해의 목적지는 서울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직접 발표하셨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환호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한숨을 쉬었으며 저는 그저 어리둥절하게 앉아 있었어요. 서울이라니? 정말요? 파리나 로마, 런던이 아니고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 실망을 곱씹기도 전에 중국의 큰 부동산 재벌의 딸로 언제나 명품 옷을 멋지게 입은 메이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메이링은 경멸 섞인 어조로 서울에 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녀는 마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뒤처져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 있겠어요? 라고 말한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메이링의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단지 K-팝과 약간 진부한 드라마가 나오는 곳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을 마치 다른 나라들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약소국으로 평가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 저의 어깨는 더욱 처져버렸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지루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교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자신감 있게 이번 여행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모두가 그 학생을 바라보았어요. 학교에서 우러러보는 인물이자 완벽한 성적과 멋진 스타일을 가진 정희 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의 딸이자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 중 한 명인 정희 첸이 말하면 사람들은 말문을 닫곤 했어요. 정희 첸은 먼저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휴대폰을 꺼내며 이 삼성 휴대폰 모두 한국 기술의 산물이죠. 모두가 열광하는 스킨케어 제품들도 한국의 뷰티 혁신의 결과이고 여러분이 몰아서 본 넷플릭스 드라마도 한국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덕분이에요. 라고 직접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어 정희 첸은 한국이 혁신, 창의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의 나라임을 강조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기술과 사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상해와는 달리 제한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설명했어요. 특정 프로그램 없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해에서 오랜 기간 인터넷 검열과 느린 연결에 지친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존슨 선생님께서는 정희 첸의 설명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5명의 학생을 여행기획위원회에 지원받겠다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여행을 흥미롭게 만들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저를 포함한 4명의 학생 그리고 정희 첸을 지목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희 기획위원회는 컴퓨터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정희 첸은 주도적으로 구글 지도를 켜서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경복궁을 확대해 보여주며 그 화려하게 칠해진 전통 건물의 웅장함을 설명했어요. 또 강남 지역이 서울의 현대적인 심장부로서 멋진 쇼핑과 많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임을 알려주었어요. 이어서 정희 첸은 삼성,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본사도 방문할 것을 추천하며 이들이 마치 한국의 애플과 구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어요. 반짝이는 고층 건물, 아름다운 궁궐, 그리고 분주한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바라보던 저는 가슴속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화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어쩌면 이번 여행이 흥미로울지도 모르겠어라고 속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정희 첸 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두고 봐, 이번 여행은 모두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외쳤어요.
저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파리나 런던을 놓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기내 통로에서 뻣뻣해진 다리를 쭉 뻗으며 이번 여행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예상해봤어요. 제트브리지를 통과할 때 존슨 선생님께서 함께 다니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입국 심사 후 수화물을 찾고 현지 가이드를 만날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터미널에 들어선 순간 저는 넛을 잃었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높은 천장이 인상적이었고 거대한 창문으로 자연광이 쏟아지며 실내 정원에는 실제 나무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바닥과 현대미술 설치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고급 쇼핑몰이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옆에 있던 에이미는 너무 깨끗해 그리고 아름다워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공항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혼잡한 공항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여권 심사대로 향하면서 저는 상해 공항에서 겪었던 혼란과 언어 장벽을 예상했지만 담당 직원께서 친절한 미소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깔끔하게 영어로 말씀하시며 여권에 신속하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수화물을 기다리며 생각보다 쉽네. 전혀 의사소통 문제가 없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평소 불평이 많으신 휴즈 교수님조차 감탄하셨어요. 안경을 고쳐 쓰시며 주위를 둘러보신 교수님께서는 이 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상을 여러 번 받았어요. 건축에서 한국의 전통 요소와 현대 디자인이 잘 어우러진 모습을 주목해보세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수화물이 빠르게 도착하자 저희는 세련된 코치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바라보니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평소 보던 쓰레기 더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교통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으며 길가의 나무들마저도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작고 미개발된 도시가 아니라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숲처럼 펼쳐져 있고 곳곳에 녹지와 전통 건축물도 어우러져 있었어요.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을 따라 사람들이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여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에서 도시는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국인 친구 알렉스 터너는 모든 게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쓰레기 한 점도 보이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통로 건너편에 앉은 메이링을 힐끗 보았어요. 그녀는 친구 샤오란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비판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묵게 될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반짝였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도시와 주변 산들의 멋진 전경을 보여주었어요. 체크인 후 저는 서둘러 방으로 가서 커튼을 밀쳤어요. 에이미, 이 전망 좀 봐. 라고 룸메이트에게 외치자 도시가 살아있는 지도처럼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고궁의 옥상, 구불구불한 강, 멀리 보이는 산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눈부시게 변해갔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번화한 쇼핑 지구 명동을 방문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느낌은 없었어요. 밝은 네온 사인이 고급 브랜드부터 스트리트 패션까지 다양한 상점들을 비추었고 보행자 도로를 따라 늘어선 노점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에이미가 이걸 꼭 먹어봐. 라고 외치며 저를 고깃꼬치 노점으로 끌고 갔고 상인분께서 미소로 샘플을 건네주셨는데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집에서는 틱톡에서 보던 케이팝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또래 10대들이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저는 기본적인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제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어요. 활기찬 거리를 거닐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이곳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에너지와 창의력이 있었거든요. 한편 메이링은 럭셔리 화장품 가게를 주시하며 한동안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예상과 다르지? 라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메이링은 어깨를 으쓱이는 정도로 반응만 보였어요. 그날 밤 편안한 호텔 침대에 누워 서울의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제 마음 한편에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유럽에 가지 못한 실망감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감탄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이 첸이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쳤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방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계획보다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경복궁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저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양식과 발음하기 어려운 한식 메뉴가 함께 제공된 조식 뷔페를 마친 후 저희는 버스를 탔어요. 존슨 선생님께서 경복궁에 관한 안내 자료를 나눠주시며 경복궁은 빛나는 행복의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1395년에 지어져 수세기 동안 주요 왕궁으로 사용되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이 버스는 서울의 아침 교통체증 속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구에 서 있는 거대한 돌문 앞에서 넋을 잃었어요. 광화문은 생생한 빨강과 초록으로 칠해진 채 섬세한 문양이 가득했으며 형형색색의 전통 복장을 갖춘 경비원들이 마치 역사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엄숙하게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에이미에게 저는 조용히 "정말 대단해. 정말 장엄하다. 라고 속삭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담아보려 애썼어요. 휴즈 교수님께서 안경을 고쳐 쓰시며 우리 무리를 바라보시고는 "이곳의 단청이라고 하는 목조 건물에 그려진 화려한 색채와 무늬를 주목해보세요. 각 색과 무늬는 한국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경복궁을 거닐며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대한 마당들이 우아한 목조 건물로 이어졌고 곡선을 이룬 지붕이 돌 기초 위에 떠 있는 듯 했어요. 산들이 배경을 이루며 마치 건축가들이 자연 풍경을 감싸 안듯 궁궐을 설계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메이링이 친구 샤오란에게 "한국 건축이 중국 건축을 단순히 모방한 줄 알았는데 이건 꽤 독특하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저는 제 선입견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어요. 궁궐을 둘러본 후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전통 한옥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언덕을 오르내리며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옥은 우아한 곡선 지붕과 아름다운 목재문으로 꾸며져 있었고 화분 속에서 꽃들이 흘러나왔으며 바람에 실린 풍경에 맞춰 풍경종이 살랑거렸어요. 존슨 선생님께서는 "이 집들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셨어요. 저희는 두 한옥 사이에 자리한 작은 찻집에 들렀어요. 내부에서는 한 연세의 여사님께서 전통 다도 시범을 보이셨는데 그녀의 동작은 정갈하고 우아하여 향긋한 녹차가 담긴 작은 찻잔을 차례차례 준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은 이전에 맛본 것과는 달랐지만 저 역시 즐기게 되었어요. 점심 식사 후 저희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저는 몰래 강남스타일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의 역사적 전통과 몇 개의 지하철역을 지난 후에 만난 첨단 기술 사이의 대비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강남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디자이너 매장이 즐비한 도시였어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며 다채로운 광고를 송출했고 많은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서둘러 걷고 있었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에서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저는 수중 세계와 산 정상의 경치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가이드들은 여러 언어로 질문에 답해 주었어요. 에이미는 유연하게 접히는 스마트폰 화면을 테스트하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술은 처음 봐.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정의 첸이 한국의 구글이라 소개했던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어요. 도서관처럼 디자인된 건물 안에서는 직원들이 실제 책들에 둘러싸인 창의적인 개방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듣기 위해 자리에 앉자 한 로봇이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의체는 조용히 "그들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의 많은 기업보다 더 앞서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어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네이버를 떠나던 중에 찾아왔어요. 중국인 학생 중 한 명인 시우 잉이 갑자기 공포에 질려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이패드가 없어요. 카페에 두고 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내 학교 노트와 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존슨 선생님께서는 침착하게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누군가 맡겨줬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에이미와 함께 반신반의하며 시우 잉을 따라 카페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제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직원께서 웃으며 카운터 밑에서 시우 잉의 아이패드를 꺼내주셨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직원께서는 "누군가 당신이 머물렀던 의자에서 발견하여 바로 맡겨줬어요. 라고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시우 잉은 아이패드를 가슴에 꼭 안으며 안도의 한숨과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상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 모이는 길에 심지어 메이링도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에이미는 여기 사람들의 정직함은 정말 놀라워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해 주었어요. 저녁이 되어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중앙 서울을 가로지르는 예쁜 도시 하천과 예술 설치물,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니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오해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지역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며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에서 이 도시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과거와 깊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여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유럽 대신 한국에 온 것이 정말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발견할 것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른 아침 창가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따스한 금빛이 도시를 물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단 5일 만에 이곳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실망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식을 마친 후 존슨 선생님께서 호텔 로비에 우리를 모으시며 오늘은 자유탐방의 날입니다.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마다 다른 체험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까지 한강 유람선 승선을 위해 다시 모여야 합니다. 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에이미, 정희첸, 그리고 뜻밖에도 메이린과 함께 한 그룹이 되었어요. 우리 그룹은 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한 후 예술과 젊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홍대 거리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푸른 언덕 위로 펼쳐진 캠퍼스는 아름다운 정원 사이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학생들은 수업 사이에 서두르거나 야외 학습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도시 곳곳에서 보았던 패션 감각을 뽐내고 있었어요. 한 로봇공학 실험실에 잠시 들러보니 학생들이 마치 나사 통제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처럼 보이는 기계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시설이 정말 훌륭해. 라고 감탄했어요. 그러자 정희채는 이곳의 공학과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순위에 있어.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이곳에서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고 해.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때 한국에는 배울 점이 없다고 크게 주장하던 메이링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께서는 내가 미국 대학에 가길 바라시지만 나는 한국 대학을 지원해볼까 해. 국제 경영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야. 물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이 싸워야겠지만 라고 말을 했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점심은 학생 식당에서 비빔밥을 맛보며 해결했어요. 다채로운 야채와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비빔밥은 그야말로 눈과 입을 동시에 즐겁게 해주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홍대로 향했어요. 홍대 거리는 창의력이 넘쳤어요. 거리 공연자들이 곳곳에서 춤을 추고 벽에는 다채로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으며 작은 가게에서는 수제보석, 맞춤 의류, 그리고 예술 작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한 작은 광장에서 학생들이 K-팝 댄스 루틴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며 정희채는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받아들이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어.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년고궁, 유연하게 접히는 스마트폰이 같은 도시 안에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에이미도 파리를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이곳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어요. 그녀는 이곳은 정말 생동감 넘치면서도 안전해서 좋아.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서는 밤에 외출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없어. 라고 밝게 말해주었어요. 오후가 저물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각종 기념품을 품에 안고 버스를 탔어요. 그때 저는 메이링 옆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메이링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메이링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께서는 큰 것이 좋다고 가르치셨지만 한국은 그런 생각의 틀을 깨버렸어. 이곳은 작지만 특별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메이링의 변화된 시각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한강 유람선 승선은 여행의 마지막을 완벽하게 장식해 주었어요. 유람선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자 서울의 하늘이 점차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갑자기 다채로운 조명쇼를 선보였고 분수는 음악에 맞춰 물을 뿌렸어요. 존슨 선생님께서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예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강가에는 저녁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평화로웠어요.
어둠 속에 비친 도시의 불빛과 강물 위에 반사된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유람선 난간에 함께 선정이 채는 어때? 내 말이 맞지? 라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고 저는 웃으며 정말 완벽해. 나의 어리석은 선입견 때문에 이 귀중한 경험을 놓칠 뻔했어.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작별 만찬에서 존슨 선생님께서는 각자 한국에 대해 인상 깊었던 점을 공유해 달라고 하셨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이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은 가장 큰 나라는 아니지만 혁신과 전통, 기술과 인간의 연결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이전에는 한국을 K-팝과 넷플릭스 프로그램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왜 전 세계가 이곳에 주목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나중에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저는 오늘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제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한국에 별 기대 없이 왔지만 모든 것을 기대 이상임을 발견했다. 과거를 기리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 고대 궁궐 옆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서 있고 셀 수도 없는 기술들이 전통과 어우러져 있다. 잃어버린 물건이 제때 주인에게 돌아오는 나라. 한국은 진정한 힘은 규모나 경제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창의성, 존중, 혁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시민의식까지 본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곳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언젠가 꼭 다시 와야지.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단순한 기념품과 사진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품고 떠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야말로 가장 값진 경험임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카 멀로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